네, 3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97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60년대까지 모습을 같이 한번 되짚어 보자면 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재료도 없고 공장을 많이 짓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섬유, 가발, 신발, 이러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작은 경공업을 발달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 전부 그것을 소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수출 위주의 공업을 새로운 산업의 주축으로 삼고 정부가 지원을 팍팍 했습니다. 정유공장 짓고 항구 건설하고 도로도 놔주고 그랬죠. 그 이후로 60년대까지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70년대의 새로운 키워드를 중점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딱 봐도 지난 시간보다는 뭔가 스케일이 많이 커진 느낌이죠. 제목만 봐도요. 기껏해야 신발, 옷 이랬던 물품들이 오늘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70년대의 핵심 목표는 중화학 공업 발전이었습니다. 이 중화학 공업은 경공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화학 공업은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 하나당 단가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신발과 자동차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신발 얼마죠? 네, 많이 비싸봐야 몇십만 원 정도죠. 하지만 자동차 어떻습니까? 네, 신발과 비교하면 몇백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보통 철강, 그다음에 기름 석유로 하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기계, 조선은 만들죠. 배선에서 배 만드는 거고요. 그 외에 전자산업 같은 것을 중화학 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술 발달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싼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졌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팔 때 단가가 비싼 제품을 수출했구나. 하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무역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화학공업은 중공업하고 화학공업이 합쳐진 말로 중은 우리 이전에 경공업 했었잖아요. 경은 가벼울 경이었고요. 이 중은 당연히 무거울 중입니다. 그래서 철, 배, 자동차, 신발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 다음에 화학공업입니다. 화학공업은 새로운 물질이에요. 석유를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고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중화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신발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쇳물을 녹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쇠를 가둬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에 필요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거 누가 부담했을까요? 당연히 정부가 돈을 빌려줬겠죠. 그 다음에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시설이 많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때 한국과학기술원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냥 맨땅 헤딩하는 수준으로 아무 기술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하기는 너무 어려웠고요. 이 시기에 다른 해외의 연구기관으로 해외 연수를 많이 보냅니다.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랑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지금도 우리나라 기술 발전의 주축이 되는 시설이죠. 여기서 구분하자면 카이스트는 대학이에요. 교육시설이고 그다음에 연구소는 여기 있는 키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스트에서 뭘 했느냐? 지금 보이는 거 자동차인데요. 심지어 전기 자동차예요. 이게 언제 개발됐느냐? 무려 1979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선생님 79년이요? 전 79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때 이미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그렇다면 최근은 어떨까요? 최근의 연구 성과가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랑 수중 속에 있는 독성 입자를 분리해내는 기법, 그 다음에 태양전지, 새로운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법, 그 다음에 질병진단 기법. 이 질병진단 기법을 사용하면 한 번에 유전자를 20개까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로 가면 불에 타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래요. 재활용도 잘 되는. 플라스틱 하면 보통 몸에 안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불을 갖다 대면 되게 빨리 녹습니다. 여러분들 빨대 녹여봤어요? 선생님은 과학 실험하다가 촛불에다가 빨대를 가져다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빨리 녹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심지어 불에 타지 않는 플라스틱이래요. 와, 우리나라 기술 진짜 대단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 중화학공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뭐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포항지철소에 관련된 동영상이었습니다. 포항지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자체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철강 생산은 당연히 당시의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돈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건설에 성공합니다. 동영상에서도 봤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부 돈을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서 배워왔죠, 기술을. 네, 그래서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쌀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이잖아요. 철도 중화학공업에서 철이 없으면 중화학공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중화학공업에서 아까 생산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배, 비행기 이런 것들 다 뭐로 만들어요? 그렇죠. 철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철을 수입해와서 중공업을 한다. 그러면 수출을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현대제철에서 만든 철로 현대중공업에서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전자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갑니다. 철강이 철과 관련된 산업이라면 석유화학은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요 안 나요?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석유는 전량 수입해요. 하지만 수입을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채가 아니라 원유 상태로 수입을 해요. 이 원유를 이제 정유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주로 석유 보일러에 많이 넣었던 등유, 그 다음에 부산물로는 도로 포장을 할 때 사용되는 아스팔트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기름들을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정유 과정에서 여기 사이에 납사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납사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게 바로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이란 다른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초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합성섬유, 그 다음에 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말고 합성고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등 다양한 재료를 석유화합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생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 여기는 라텍스 장갑 같은 것도 전부 석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 2019년 기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소개한 라텍스 장갑 등 일부 제품은 전 세계 1위 생산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은 산업으로 올까요? 바로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조선은 뭐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배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미 현대화된 조선소를 건설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73년에 대형 선박을 제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1위의 조선업 강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조선업 수주량 나와 있지요. 한국이 여기 보시면 중국보다도 앞선 1위 수주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고 정주영 회장님이죠. 뭐 다른 산업들, 중공업 산업들의 시설들도 그렇지만 이 조선소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돈이 엄청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여러 나라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회사를 찾아가서 백사장 사진, 그러니까 조선소가 지어질 예정인 땅의 사진, 그 다음에 조선소 설계 도면,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500원짜리는 지폐였는데요.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에 거북선이 그려진 걸 이제 보여주면서 봐라, 한국이 영국에서는 이런 배 만들 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철로 배를 만들었던 나라야. 우리 믿어줘. 우리 철로 배 진짜 잘 만들 수 있다니까? 라고 설득해서 돈을 빌리는 데 성공했고 그 돈으로 조선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내용을 담은 동영상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포항지철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포항지철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 단원을 우리가 등교해서 배울 때 선생님이 아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충분하지 않았고 정부도 보증을 했고 돈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이 보여줬다던 지폐예요. 보이죠? 진짜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이 500원짜리 지폐 쓰지 않죠. 우리는 지금 500원짜리에 뭐 그려져 있어요? 몰라요? 알죠? 두루미 그려져 있습니다. 두루미 혹시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자동차. 왼쪽에 이 깜찍하고 귀여운 차의 이름은 포니예요. 포니. 이름도 귀엽죠? 이 포니는 국산 자동차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생산된 차가 바로 여기 있는 포니예요. 이 포니 수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차가 빠르게 성장했고요. 현재 자동차 세계 몇일까요? 4위예요. 4위. 심지어 전기차는 더 높습니다. 3위예요. 보이죠? 그 외에 당연히 기계산업, 전자산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컬러 텔레비전 만드는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이것도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했는데 결국은 포항지철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동영상도 상당히 감동적인 동영상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만 잘 만들 일은 없겠죠. 당연히 전반적인 공업 수준이 크게 발전해서 아주 정밀한 기계, 부품,
그리고 텔레비전 등도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나라가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을 즈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컬러 텔레비전이 아니라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이 당시 흑백 텔레비전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을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자였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외화를 많이 벌게 되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5년마다 시간이 갈수록 초록색의 경공업은 점점 줄어들고, 그쵸? 그 다음에 주황색의 중화학공업은 점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80년까지는 아직도 경공업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85년에는 드디어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을 한 것의 의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해요. 보시면 49년도에는 겨우 700만 달러였던 것이 1979년에는 무려 150억으로 성장을 합니다. 단위가 달라요. 100만에서 150억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 이렇게 생략해야 될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한 말이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바로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우리나라의 중화공업 발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생활 수준이 비슷했던 북한과의 경제 규모 차이가 이때 심각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북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치인데요. 지금 보시면 50년대에는 뭐 그냥 비슷한데 여기 있는 70년대부터 점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비교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공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60년대의 우리나라 산업,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화학공업의 산업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시던가 경공업부터 아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수업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크게 생산물의 차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생산하기 위한 시설의 차이가 있고, 완전히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산업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오늘 주제였죠. 우리나라는 60년대까지 경공업으로 그것도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해서요. 70년대 때는 비교적 시설을 갖추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건설했었어요? 철을 만들어야지 중화학공업을 하죠. 그쵸? 제철소 건설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소 또 건설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키스트 교육시설과 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일을 하려고 했던 기업에 전폭적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아까 봤던 현대기업,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는 현대기업이 대표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경공업 중심이었던 산업 구조가 아주 크게 바뀝니다. 경공업에는 어떤 산업이 주축이라고 했어요? 섬유, 신발 산업이 주축이었죠. 하지만 그게 철강, 석유화학, 배 만드는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됐습니다. 신발 팔다가 차 팔기 시작하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게 했겠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대폭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도 차이를 많이 벌리기 시작한 게 여기는 1970에서 80년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수업은 이해하기 쉬우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80년대까지 했으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장 모습을 쭉 정리도 한번 해볼 거니까요. 따라오기 힘들었던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복습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